챕터 1 2049년 프로젝트의 시작. 도널드 키네스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조용하고 단순했죠. 그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썰먼의 보좌관이었어요. 화려한 정치 무대의 조연이라고 할까요? 의회 복도를 오가며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원의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 건네는 일, 그런 일상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널드에게는 그 평범함을 빛나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 헬렌이었죠. 헬렌은 드론 기술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인 항공기 설계와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였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드론들은 하늘을 가르며 임무를 수행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헬렌의 눈빛은 언제나 자신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도널드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자신은 서류 더미 속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헬렌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049년 가을, 그들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썰먼 상원의원이 도널드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썰먼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도널드, 자네에게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네. 특별한 프로젝트. 그 말은 도널드의 귀에 낯설게 들렸어요.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보조했지만 상원의원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적은 없었거든요. 썰먼이 건넨 서류는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표지에는 단순하게 CAD FACE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도널드는 서류를 넘기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건축 프로젝트처럼 보였어요. 지하시설 건설, 비상대피소, 장기 생존 가능한 구조물.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점 더 거대해졌죠. 이건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수십 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아니 수백 년 동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완전히 독립된 지하도시였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도널드가 물었습니다. 썰먼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게.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네. 최악의 시나리오. 그 말이 도널드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핵전쟁, 생물학 무기, 환경재앙. 썰먼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만 봐도 답은 명확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재난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지상이 완전히 거주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도널드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왜 비밀리에 진행되는 걸까요? 정부의 공식적인 재난 대비 계획이라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썰먼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공개할 수 없는 프로젝트야. 국민들이 알게 되면 패닉이 일어날 거고 그럼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게 될 거야. 자네는 나를 믿어야 하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걸. 그날 밤 도널드는 헬렌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헬렌이 먼저 말했어요. 당신도 연락받았어요? 도널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연락? 헬렌은 웃으며 대답했죠. 정부 프로젝트요. 나한테 드론 시스템 설계를 의뢰했어요. 대규모 지하시설의 감시와 유지보수를 위한 자동화 드론이래요.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그 순간 도널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썰먼이 자신을 선택한 것도 헬렌이 드론 시스템 설계를 의뢰받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죠. 다음 날 도널드는 썰먼과 함께 워싱턴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연방정부 청사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보안 검색이 삼엄했고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5층까지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의실이 나타났죠.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성들, 과학자들, 건축가들, 그리고 도널드처럼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른 채 끌려온 듯한 표정의 사람들. 회의실 앞쪽에 한 남자가 섰어요. 그는 자신을 빅터 설리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할 겁니다. 설리번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스크린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 마치 역전된 마천루 같은 형태였죠. 이것이 바로 사일로입니다. 설리번이 말했어요. 지하 144층, 1만 명이 완전 자급자족하며 살 수 있는 독립된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일로를 전국에 50개 건설할 겁니다. 도널드는 숨이 막혔습니다. 50개의 사일로, 50만 명의 사람들. 이건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었어요. 왜 이런 걸 만들어야 합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설리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지상은 곧 끝날 거니까요.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의 폭주, 생태계의 붕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인류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널드는 헬렌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일부만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헬렌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헬렌이 물었습니다. 도널드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는 헬렌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계하는 드론들, 그게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요? 헬렌은 고개를 저었죠.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지하시설이라고만 들었어요. 도널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퍼즐 조각 하나씩만 쥔 채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도록 설계된 거였어요. 챕터 2. 설계도 속에 숨겨진 진실, 냉동 수면의 비밀. 며칠 뒤 도널드는 처음으로 캐드 FAC의 지하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3번이나 통과하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깊이 내려갔죠. 문이 열렸을 때 그가 본 것은 거대한 지하 도시 같은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일로 설계를 위한 거예요? 도널드가 물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각 사일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니까요. 전력 시스템, 수처리 시설, 식량 생산, 공기 정화, 폐기물 처리, 모든 게 완벽하게 순환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으니까요. 도널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생명 유지 장치를 설계하는 거였죠.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건 17번 레벨이었습니다. 냉동 수면 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홀에는 수천 개의 캡슐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캡슐은 투명한 유리로 덮여 있었고 안에는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이건 뭐죠? 도널드가 물었습니다. 비상대피 인원을 위한 겁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사일로 한 개에 1만 명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동 수면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필요할 때까지 잠들어 있다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깨우는 거죠. 도널드는 캡슐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빈 공간이 보였어요. 곧 여기에 누군가 누울 거라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오래 잘 수 있나요? 그가 물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수백 년이요.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세포 노화를 완전히 멈추는 거니까요. 엔지니어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하지만 도널드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수백 년이라니 그건 사실상 미래로 가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날 저녁 도널드는 설리번 의원을 만났습니다. 의사당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설리번은 위스키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도널드?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나요? 도널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핵전쟁에 대비한다면서 왜 이렇게 거대한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냉동 수면이라니 이건 대피소가 아니라 우주선 같은데요. 설리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도널드,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맞서야 할 건 핵전쟁이 아닙니다. 훨씬 더 나쁜 거예요. 뭔데요? 도널드가 물었습니다. 설리번은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노 기술의 실패예요. 몇몇 국가들이 군사용 나노봇을 개발했는데 그게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자가 복제를 시작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안에 지표면 전체가 오염될 겁니다. 공기도, 물도, 흙도 전부요. 도널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리번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로 가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요. 나노봇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류를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지상이 정화되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도널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50년일 수도 있고 500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냉동 수면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중 일부는 깨어서 사일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잠들어서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널드는 헬렌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조금씩만 알게 될까요? 설리번은 도널드의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헬렌도 알게 될 거예요. 곧요. 그녀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당신 둘 다 1번 사일로에 배정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일로죠. 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1번 사일로요? 네. 50개의 사일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법률 자문을 맡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헬렌은 그녀에게는 다른 역할이 있어요. 도널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며칠 뒤 도널드는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레거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거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일로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들은 왜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통제된 서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도널드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억지로 혹은 속아서 들어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진실을 알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도널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설계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요. 헬렌은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녀도 곧 알게 될까요? 그리고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도널드 자신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하지만 떠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프로젝트는 이미 너무 거대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자신 하나 빠진다고 멈출 일이 아니었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널드는 결심했습니다. 계속하기로요. 하지만 진실을 찾기로 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뭔지, 누가 이 모든 걸 기획했는지, 그리고 사일로 안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의 일부가 되고 있는지를요. 챕터 3. 진실의 무게, 선택된 자들의 비밀. 도널드가 진실을 찾겠다고 결심한 뒤 프로젝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해 설계도를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했고 서류 구석구석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의 핵심은 나노기술이었습니다. 도널드는 어느 날 우연히 기술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엔 자가복제 나노봇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나노봇들은 공기 중에 퍼져서 특정 물질을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환경 정화용이라고 설명돼 있었지만 도널드는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런 기술이 사일로 프로젝트와 연결돼 있을까요?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빅터 대령이 주도하는 비밀 회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도널드는 회의실 밖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통해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내일 새벽 3시, 18층 회의실이라는 말이었죠. 그는 망설였어요. 몰래 엿듣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그는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도널드는 회의실 근처 빈 사무실에 숨어서 문틈으로 안을 엿봤습니다. 빅터 대령이 있었고 그 옆엔 처음 보는 남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빅터가 입을 열었어요.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나노무기는 예정대로 배치될 겁니다. 일단 방출되면 72시간 내에 지상 전체를 덮을 거예요. 나노무기. 도널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환경 정화용 나노봇이 아니었어요. 무기였던 거예요. 그 옆에 앉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오작동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완벽해요. 선택된 DNA 서열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선택된 DNA 서열. 도널드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살아남도록 설계됐다는 거였죠.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일로는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였던 겁니다.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인구 감축 목표는 어느 정도입니까? 99.5%입니다. 지구 인구 70억 중 약 3,500만 명만 생존할 겁니다. 그중 1만 명은 사일로에, 나머지는 격리된 안전지대에 배치됩니다. 도널드는 구역질이 났어요. 70억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난 대비가 아니었어요. 인위적인 대학살이었죠. 그것도 선택적 학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하고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고 이미 정해진 거예요. 빅터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일로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들은 핵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지상이 황폐화됐다고 믿을 거예요. 진실을 아는 건 우리뿐입니다.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통제. 그 단어가 도널드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었어요. 실험이었습니다. 인간을 통제하고 재설계하려는 거대한 실험이었죠. 사일로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자 실험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 운명이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어요. 그들은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나노무기를 언제 방출할 것인지, 사일로를 언제 봉쇄할 것인지,
생존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지요.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 있었어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진실을 알아채면 어떻게 하죠? 빅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처리하면 됩니다. 사일로 안에선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요. 정보도, 기억도, 심지어 생각까지도요. 기억까지. 도널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할 계획이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감추고 거짓된 역사를 심어주겠다는 거였죠. 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계단으로 향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도널드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거예요. 이 하늘도, 이 새들도, 이 모든 생명도요.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한 종말이었습니다. 도널드는 헬렌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리는 게 옳을까요? 그녀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런 세부 사항까진 모를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도널드는 집에 돌아와 헬렌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널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70억 명을 죽이는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그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널드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프로젝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요? 며칠 후 도널드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일로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이미 작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 명단엔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그리고 권력자들의 가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널드와 헬렌의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운명이었죠. 하지만 도널드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자신은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야 할까요? 무슨 권리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그 명단을 보며 떨었습니다. 그 명단에 없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곧 사라질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될 겁니다. 도널드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고요.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였습니다. 챕터 4. 첫 번째 각성, 트로이가 된 남자.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도널드가 두려워하던 그날이요. 세상은 정말로 끝났어요. 핵전쟁이 일어났고 생화학 무기가 퍼졌고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도널드와 헬렌은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일로로 내려갔어요. 거대한 지하 구조물 속으로요. 그곳에서 그들은 냉동수면 포드에 들어갔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다시 살만한 곳이 될 때까지 잠들기 위해서요. 도널드는 포드 안에 누웠습니다. 차갑고 좁은 공간이었어요. 헬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깨어날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요. 도널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로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깨어난다면
그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포드의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널드는 눈이 감기는 걸 느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헬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잠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널드는 깨어났습니다. 갑자기 격렬하게요. 마치 물속에서 튀어나오듯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포드의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일어나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널드는 비틀거리며 포드에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고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누군가가 그를 부축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도널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사일로일입니다. 환영해요, 트로이. 트로이? 그게 무슨 뜻이죠? 도널드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질문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를 의료실로 데려갔거든요.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어요.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도널드는 깨달았습니다. 헬렌이 없다는 걸요. 제 아내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헬렌은 어디 있어요? 의료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아직 수면 중입니다. 당신만 깨웠어요. 왜죠? 왜 저만요?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트로이로서요. 그날 밤 도널드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일로일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통제센터였습니다. 다른 49개의 사일로를 관리하는 본부였죠. 그리고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교대로 깨어나서 일을 했어요. 한 번에 몇 명씩만요. 나머지는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도널드는 트로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사일로일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받았거든요. 과거를 잊기 위해서래요. 새로운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도널드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헬렌을 잊을 수 없었고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걷다가 냉동 수면실로 갔어요. 거기엔 수천 개의 포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투명한 뚜껑 너머로 잠든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도널드는 헬렌의 포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거기 있었어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마치 조금 전에 막 눈을 감은 것처럼요. 도널드는 포드의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제 깨울 거예요? 옆에 서 있던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필요할 때요. 그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한참 뒤가 될 겁니다. 당신의 임기가 끝난 후에요. 임기요? 네. 당신은 6개월 동안 깨어있게 될 겁니다. 그 후엔 다시 잠들고 다른 트로이가 깨어나서 당신의 일을 이어받죠. 그렇게 돌아가며 사일로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도널드는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이요? 그 후엔 또 얼마나 오래 잠들어야 할까요? 수십 년, 수백 년, 그리고 깨어났을 때 헬렌은 여전히 여기 이렇게 잠들어 있을까요? 그는 감독관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잠들게 해주세요. 제 아내와 함께요. 감독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됐어요. 당신은 건축가였죠. 이 사일로들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고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도널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자신이 이 감옥을 만드는 걸 도왔죠.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도널드는, 아니 트로이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일로일의 구조,
다른 사일로들과의 통신 방법, 비상 프로토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정화요. 그게 뭘까요? 도널드는 곧 알게 됐습니다. 만약 어떤 사일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곳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사일로 1에서 그 사일로를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독가스를 퍼뜨려서요. 사일로 전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도널드는 경악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죠. 그를 교육하던 선임 관리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필요합니다. 한 사일로가 무너지면 다른 사일로들도 위험해지거든요. 감염을 막으려면 병등 부분을 잘라내야 해요. 도널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요? 수천 명을 죽여서요?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인가요? 그는 다시 냉동 수면실로 갔습니다. 헬렌의 포드 앞에 섰어요. 그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도널드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이 진실을 모르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깨어났고 이제 트로이였으니까요. 그리고 트로이로서 끔찍한 결정들을 내려야 했습니다.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도널드는 수천 개의 포드 사이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복도를 걸으며 잠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그들 모두 언젠가 깨어날 날을 꿈꾸고 있겠죠. 더 나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날을요. 하지만 도널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결코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깨어난다 해도 그들을 기다리는 건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악몽일 거라는 걸요. 챕터 5. 통제의 메커니즘, 사일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도널드가 걷던 그 복도, 잠든 사람들이 누운 냉동 포드들이 줄지어 있는 그곳은 사실 사일로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시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사일로일은 단순히 사람들을 보존하는 냉동고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통제센터였습니다. 지하에 묻힌 다른 49개의 사일로를 감시하고 조종하고 필요하다면 파괴하는 중앙사령부였죠. 썰로 대령이 도널드에게 보여준 방은 작았지만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벽 전체를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화면은 하나의 사일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일로 2부터 사일로 50까지 49개의 공동체가 실시간으로 관찰되고 있었죠.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농장에서 일하고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하고 자신들의 좁은 방에서 잠드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썰로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 진술이었죠. 우리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규칙을 따르는지, 질서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실을 알아내려 하지 않는지를요. 각 사일로에는 팩트라고 불리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동체의 규칙과 전통을 담은 문서였지만 실제로는 통제 매뉴얼이었어요. 외부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 과거에 대해 질문하면 안 된다는 금기, 특정 장비를 만들거나 특정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청소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도널드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청소가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깨끗이 닦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죠. 청소는 처형이었습니다. 외부 세계를 보고 싶다고 말한 사람, 진실을 알고 싶다고 요구한 사람, 사일로의 규칙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방호복을 입고 에어락 밖으로 내보내졌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사일로
외부에 카메라 렌즈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독성 대기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바깥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더 잔혹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카메라로 보는 외부 풍경, 그 푸른 하늘과 초록 언덕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조작된 이미지였습니다. 실제 바깥 세상은 여전히 황폐하고 죽어 있었지만 사일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환상이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를 나가는 사람들이 렌즈를 닦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밖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풍경을 사일로 안의 사람들도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동료들을 위해 봉사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까? 사일로 1에서는 이 모든 청소를 지켜봤습니다. 각 사일로의 청소 횟수가 기록됐고 어떤 사일로가 문제적인지 평가됐어요. 청소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사일로는 불안정하다고 간주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의문을 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한 사일로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내려 하거나 팩트를 무시하고 금지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는 프로토콜 18이 발동됐습니다. 도널드는 이 프로토콜에 대한 파일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프로토콜 18은 사일로 전체를 폐쇄하는 절차였습니다. 통풍 시스템을 통해 독가스를 방출해서 모든 거주자를 제거하는 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시간 안에 죽게 됩니다. 남녀노소,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일로에 배치돼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파일에는 이미 실행된 사례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사일로 12는 40년 전에 폐쇄됐어요. 사일로 40은 25년 전에요. 각각의 사례 옆에는 간단한 메모만 붙어 있었습니다. 반란 진압 완료, 재시작 성공, 새 시드 집단 안정적. 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일로 1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6개월씩 교대로 깨어나서 다른 사일로들을 감시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했죠. 그들 대부분은 원래 군인이거나 정부 관료였습니다. 명령을 따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지휘관들도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 통제받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냐고요? 바로 기억을 조작하는 약물을 통해서였습니다. 6개월마다 냉동 수면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특별한 약을 먹었습니다. 이 약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여기 있는지, 밖에 어떤 세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주입된 기억, 만들어진 사명감,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심이 자리 잡았죠. 도널드는 이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트로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도널드 키네스라는 인간을 잊어야 했으니까요. 헬렌과의 추억도, 샬롯과의 사랑도, 자신이 가졌던 꿈과 희망도 모두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차갑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어떤 사일로를 유지하고 어떤 사일로를 폐쇄할지 결정하려면 인간적인 감정은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는 버텼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매일 밤 헬렌의 얼굴을 떠올렸고 샬롯의 목소리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남고 싶었거든요. 이 끔찍한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 이 정교한 통제 메커니즘은 사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요. 사일로 1을 만든 사람들, 이 계획을 설계한 사람들은 인간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통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파괴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거짓과 망각과 폭력으로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가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가 진짜 평화일 수 있을까요? 도널드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저 매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49개의 사일로를 지켜보며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을 뿐이죠. 챕터 6. 헬렌을 찾아서 비어있는 포드의 비밀. 그리고 어느 날 도널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헬렌을 봐야 했어요. 그녀의 얼굴을, 그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었거든요. 약물이 그의 뇌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잊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냉동수면 시설은 사일로일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포드가 줄지어 늘어선 거대한 공간이었죠.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곳이었어요. 도널드는 헬렌의 포드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 초기에 그녀가 배정받은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도널드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헬렌의 포드는 비어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침대 시트조차 깔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 거기 누워 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요. 도널드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포드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헬렌은 분명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계획의 일부였고 그와 함께 미래로 가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포드들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번호를 잘못 기억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주변의 포드들에는 모두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얼어붙은 채로요. 헬렌의 포드만 유일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시설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헬렌 듀앵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기록이 없었거든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헬렌 듀앵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 도널드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기록을 지웠다는 걸요. 그녀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모두 제거했다는 걸요. 하지만 왜일까요? 왜 헬렌을 지워야 했을까요? 도널드는 썰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썰먼은 이 모든 것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고 도널드가 이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를 깨운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썰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널드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냉동수면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헬렌은 어디 있습니까? 도널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녀의 포드가 비어 있습니다. 기록도 없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썰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도널드, 헬렌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녀는 계획의 일부였어요. 당신이 직접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계획은 바뀌었습니다. 헬렌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썰먼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도널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제 삶의 일부예요. 바로 그겁니다, 도널드. 썰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있으면 당신의 충성심이 분산될 수 있었죠. 우리는 당신이 오로지 이 임무에만 집중하길 원했습니다. 그 순간 도널드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깨워지는 이유를요. 썰먼이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요. 도널드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구였어요. 썰먼이 필요할 때마다 깨워서 사용하고 다시 얼려버리는 도구였죠. 당신은 나를 이용했군요.
도널드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내 디자인이 필요해서 나를 고용했고 이 끔찍한 계획에 나를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헬렌을 미끼로 사용했죠. 썰먼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도널드, 당신은 최고의 설계자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유용합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도널드는 비틀거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헬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백했어요. 헬렌은 처음부터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미끼로 도널드를 끌어들였고 그가 일을 마치자 그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헬렌을 어떻게 했는지 도널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널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죠. 그는 몇 번이나 깨어났을까요? 몇 년을, 아니 몇십 년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매번 깨어날 때마다 썰먼은 그를 이용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다시 재우고 기억을 지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널드는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헬렌을, 진실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그는 약을 먹는 척했지만 뱉어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썼고 숨겼어요.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느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썰먼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사일로들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계속 깨워지는지를요. 헬렌을 위해서라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챕터 7. 사일로 18의 소년. 미션. 5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사일로 18번. 그곳에는 미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17살의 그는 IT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일로의 서버실 깊숙한 곳, 거대한 컴퓨터들이 윙윙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그는 메일을 보냈죠. 미션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 구조물이 그에게는 전 세계였어요. 144개 층으로 이루어진 사일로, 그 안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위층에는 농장이 있었고 중간층에는 상점과 학교가 있었으며 아래층에는 기계실과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 바로 IT 부서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소녀는 이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완벽하게요. 바깥 세상은 도구로 가득 차 있고 사일로만이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카페테리아 벽면에 걸린 커다란 화면에는 항상 바깥 풍경이 비쳤습니다. 황량한 언덕, 죽은 땅, 독성 구름이 휘몰아치는 하늘, 그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미션의 하루는 일찍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좁은 기숙사 방을 나섰어요. IT 부서 직원들은 대부분 이곳 하층부에서 생활했거든요. 복도를 지나 서버실로 들어가면 거대한 기계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일로 전체의 데이터가 이곳을 통과했어요. 모든 통신, 모든 기록, 모든 명령이요. 그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케이블을 정리하고 서버를 점검하고 작은 오류들을 수정하는 거였어요. 선배들은 그에게 친절했습니다. 특히 로든이라는 중년 남자는 미션을 아들처럼 대해줬죠. 로든이는 IT 부서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미션, 이 서버들이 뭔지 알아? 어느 날 로든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우리의 생명줄이지. 이게 멈추면 사일로 전체가 멈춰.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거란다. 소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이 사일로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고친 케이블, 업데이트한 소프트웨어, 백업한 데이터들, 작은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이 거대한 공동체를 유지시킨다고 믿었죠. 점심시간이면 미션은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30층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일로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매일 계단을 오르내렸거든요. 엘리베이터는 화물용으로만 사용됐고 그것도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그는 다른 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농부들, 교사들, 의사들, 기계공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랐죠. 청소의 규칙을요. 청소. 그건 사일로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를 하도록 판결받았어요. 그들은 방호복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카페테리아 화면에 비치는 센서를 닦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바깥의 독이 그들을 죽였으니까요. 미션은 청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12살 때였어요. 어떤 여자가 반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청소를 받았죠. 사일로 전체가 카페테리아로 모였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여자는 에어록을 통과해 바깥으로 걸어 나갔어요. 처음에는 센서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걸음이 느려지더니 결국 언덕 너머로 사라졌죠. 그날 밤 미션은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에게 말했어요. 저건 필요한 일이야. 규칙을 어기면 모두가 위험해져. 사일로는 질서로 유지되거든. 소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자신은 절대 청소를 받을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열심히 일하고 시스템을 신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미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해롭지 않은 비밀이요. 그는 서버실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컴퓨터를 발견했거든요. 먼지가 잔뜩 쌓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기계였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그는 그것을 켜봤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오래된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일로 건설 당시의 기록들이었어요. 설계도, 메모, 이름 목록. 미션은 그걸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사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거기서 그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일로가 50개가 넘게 있다는 기록이었어요. 자신이 사는 18번 사일로 말고도 다른 사일로들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말했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인류다. 이곳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미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마 오래된 잘못된 정보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아니면 자신이 잘못 이해한 거라고요. 시스템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미션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서버를 점검하고 케이블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고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평범하고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IT 부서의 책임자가 되고 싶었어요. 로드니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소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졌는지를요. 그리고 곧, 아주 곧 그의 순진한 믿음이 산산조각 날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요. 사일로 18번의 반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줄리엣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챕터 8 반란의 씨앗, 금지된 진실의 속삭임. 미션이 IT 부서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사일로 18번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무나 작고 조용한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미션은 서버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서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다르다고요. 어느 날 밤 미션은 야간 근무 중에 이상한 접속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금지된 파일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죠. 그것도 다른 층, 다른 구역에서요. 미션은 로드니에게 보고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속 시도가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미션은 기계실에서 이상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두 명의 정비공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맞아. 청소를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카메라에는 죽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대. 다른 사람이 대답했죠. 말도 안 돼. 밖에서 살 수 있다는 건가? 미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위험했어요. 규칙 위반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션이 상층부의 케이블을 수리하러 갔을 때였어요. 34층 거주구역의 한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 타는 냄새였어요. 사일로에서 종이를 태우는 건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무언가를 증거 없이 없애려는 시도였으니까요. 미션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고 한 중년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IT 부서에서 왔습니다. 케이블 점검 중인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오래된 옷을 정리하다가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미션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어요. 옷을 태운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사일로에서 옷감은 귀중한 자원이었거든요. 재활용되거나 수선되지 절대 태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그는 최근 몇 주간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떠올렸어요. 이상한 접속 기록들, 금지된 대화들, 태워진 무언가,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가 보여줬던 드론 영상도 있었죠. 푸른 하늘, 새들, 푸른 언덕들,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영상들이요. 다음 주에 미션은 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정기점검차 하층부로 내려갔어요. 기계실 근처의 오래된 저장고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그곳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먼지가 덜 쌓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그곳을 사용했다는 뜻이었어요. 미션은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열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들이었어요. 그는 그 중 하나를 집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속았다. 밖은 안전하다. 카메라는 조작됐다. 센서들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도구다. 미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반역이었어요.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죠. 그는 재빨리 종이를 제자리에 놓고 저장고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누구에게요?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이 메모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요? 며칠 후 미션은 식당에서 우연히 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두 명의 젊은 여자가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줄리엣이라는 사람 알아? 기계실에서 일하는. 응, 들었어. 엄청 똑똑하다면서. 그 사람이 뭔가 알아냈대. 펌프 시스템에 숨겨진 설계도를 찾았다는데 거기에 이상한 게 있었대. 무슨 이상한 거?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일로 밖으로 나가는 통로 같은 거래. 미션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줄리엣. 그 이름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계단에서, 작업장에서요. 그녀는
기계실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뛰어난 기술자였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뭔가 더 많은 걸 아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미션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줄리엣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워커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워커 가문은 기계실에서 대대로 일해온 명망 있는 가족이었죠. 줄리엣은 어릴 때부터 기계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19살에 이미 고위 기술자가 됐어요. 그녀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이요. 어느 날 밤 미션은 로드니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니는 자리를 비웠고 미션은 혼자 낡은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래된 캐비닛 뒤에서 먼지 쌓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폴더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의 것들이었죠. 미션은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반란 진압 프로토콜,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 청소 명령 발동. 청소 명령이요. 그건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죽음을 의미했죠. 하지만 이 문서는 청소가 처벌이 아니라 프로토콜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의 일부라고요. 미션은 더 읽었습니다. 목표, 사일론의 진실 추구 활동 억제, 방법, 의심자 제거 및 공포 유지. 그는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라면요? 사일로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다면요? 진실을 막기 위해서요? 그날 밤 미션은 아파트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옳았던 걸까요? 시스템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뿌리 내렸어요. 작은 씨앗처럼요.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미션은 이제 단순한 IT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른 채로요. 챕터 9. 무너지는 질서, 죽음의 계단.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미션이 진실의 씨앗을 품은 지 며칠 만에요. 사일로 18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IT 부서에 앉아있던 미션은 통신망에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는 걸 느꼈어요. 여러 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죠. 암호화된 것들도 있었고 급하게 지워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요. 점심때쯤 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실에서 누군가가 연설을 했다고요. 진실에 대해서요. 사일로가 거짓말로 세워졌다는 걸 폭로했다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명, 20명이었지만 금방 수백 명이 됐어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진실을 보자. 더 이상 거짓말은 안 돼. 미션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보여주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100층 근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위로요. 에어록을 향해서요. 밖으로 나가려는 거였죠. 보안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던 거죠. 처음엔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밖은 독성이 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 더 이상 속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분노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함성이었죠. 미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알아야 했어요. 직접 봐야 했습니다. IT 부서를 나와 계단으로 향했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는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얼굴엔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면서도 결연함이었어요. 마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같았죠. 80층쯤 내려갔을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요. 미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70층에 도착했을 때 지옥을 봤습니다. 계단은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관들이 총을 쏘고 있었거든요. 군중을 향해서요. 그들도 떨고 있었어요. 명령을 따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죠. 멈춰. 더 이상 올라오지 마. 한 보안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앞 사람이 쓰러지면 뒷 사람이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파도처럼요. 멈출 수 없는 인간의 파도였죠. 미션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사일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었어요. 같은 사일로에 살던 이웃들이요. 한 여자가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6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죠. 여자는 울고 있었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진짜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녀가 외쳤어요. 이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할 순 없어요. 미션은 그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밖이 안전하다고요? 아니면 여기가 안전하다고요? 둘 다 거짓말 같았거든요. 60층에선 더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보안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군중에게 짓밟힌 거였죠. 그의 동료들은 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공포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더 폭력적이 되거든요. 미션은 한 남자를 봤습니다. 기계실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상을 입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요. 미션이 다가가 물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남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서도 죽고 있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거짓말 속에서요. 적어도 밖에선 진실 속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미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사일로에서의 삶은 정말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천천히 죽어가는 것에 불과했을까요? 계단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50층쯤에선 불이 났어요. 누군가 소위탄을 던진 거였죠. 연기가 계단을 채웠고 사람들은 기침하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션도 눈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는 끝을 봐야 했습니다. 이 광기의 끝을요. 40층에선 더 이상 보안관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포기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였죠. 군중은 이제 막힘없이 올라갔어요. 수천 명이 계단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미션은 한 늙은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숨이 차서 벽에 기대 있었어요. 젊은이, 그가 미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미친 걸까? 미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친 건지 아니면 정신을 차린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20층에 도착했을 때 미션은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다리가 풀렸고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았죠. 사람들이 그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요.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이었어요. 한 여자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미션을 내려다봤어요. 같이 안 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강했죠. 미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가 말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비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야죠. 그리고 그녀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션은 거기 앉아서 봤습니다. 인간성이 무너지는 걸요. 질서가 붕괴되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봤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을요. 거짓말보다는 잔혹한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들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일 수도, 3시간일 수도 있었어요. 군중은 계속 지나갔고, 총성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미션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계단은 텅 비었습니다. 아니, 텅 빈 건 아니었죠. 시체들이 있었으니까요. 수십 구의 시체가 계단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계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션은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그는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10층, 5층, 1층, 에어록에 가까워질수록 침묵이 더 무거워졌어요. 에어록 앞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밖으로 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보여주는 외부 화면에선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죠. 헬멧도 없이 나간 그들은 몇 분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미션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죽기 직전에요. 하늘을 봤을까요? 진짜 햇빛을요? 아니면 여전히 독성 구름만 봤을까요? 그들은 해방됐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방식으로 죽었을 뿐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미션은 돌아섰습니다. IT 부서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이 그를 바꿔놨거든요. 사일로의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 사람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사일로 18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상처투성이었죠. 그날 수천 명이 죽었어요. 밖으로 나간 사람들, 계단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부상으로 죽은 사람들까지요. 사일로, 역사상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션은 알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의 시작이요. 그가 발견한 진실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그 결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챕터 10. 반란 진압과 잔혹한 결말. 반란은 계속됐습니다. 사일로 18은 더 이상 질서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위층으로 올라갔고 IT 부서는 공격받았고 보안 요원들은 압도당했습니다. 미션이 목격한 그 참혹한 광경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위에서는, 사일로 1에서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모니터 앞에서 사일로 18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목격했어요.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설계에 참여했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한 사일로가 실패하면 다른 사일로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의 공포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일로 1에서 내려진 명령은 간단했어요. 사일로 18을 개입시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입이란 게 뭘 의미하는지 도널드는 이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건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학살이었죠. 사일로 18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고 있다는 걸요. IT 부서의 시스템이 외부에서 조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들이 숨쉬는 공기에 화학물질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피곤해하고 조금 더 혼란스러워하고 조금 더 공격적이 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폭력은 더욱 격화됐어요. 미션은 IT 부서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반란군들이 IT 서버실을 장악하려 했고 보안 요원들은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복도마다 시신이 널려 있었고 피냄새가 환기 시스템을 통해 퍼졌습니다. 그는 작은 방에 숨었습니다. 서버실 뒤편에 아무도 모르는 공간이었어요. 미션은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요. 밖에서는 총소리가 울렸고 비명이 들렸고 그리고 점점 조용해졌어요. 가장 무서운 건 침묵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을 때, 비명이 멈췄을 때 그 침묵은 죽음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사일로 1의 개입은 정확했습니다. 공기 중 화학물질의 농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반란군과 보안요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서로를 죽였어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요. 그리고 화학물질이 정점을 지나자 사람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흡 곤란이 왔고 심장이 멈췄고 뇌가 작동을 멈췄어요. 사일로 18의 인구 1만 명 중 대부분이 일주일 안에 죽었습니다. 미션이 숨어있던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건 지옥이었습니다. IT 부서의 복도는 시신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벽에 기댄 채 눈을 뜬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달랐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고 미션은 본능적으로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죠. IT 부서의 메인 서버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거기엔 누군가 살아 있었거든요. 한 여자가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샬럿이었어요. IT 부서의 선임 기술자였죠. 살아 있었구나. 샬럿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당신도요? 미션이 대답했습니다. 우린 몇 명 남지 않았어. 100명? 아마 그 정도일 거야. 사일로 18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1만 명이 살던 곳에 이제 100명 남짓이 남았어요. 그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실에, 어떤 사람들은 농장에, 어떤 사람들은 주거구역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죠. 샬럿은 미션에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어. 누군가 우리 시스템을 조작했어. 외부에서. 그녀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봐, 이 로그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명령들이 실행됐어. 미션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사일로 18은 내부에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무너뜨려진 거예요. 누군가 어딘가에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였죠. 왜? 미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확실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봤기 때문이야. 우리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야. 샬럿은 피곤한 눈으로 미션을 봤습니다. 진실은 위험해. 그걸 이제 알겠지? 미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웨스가 밖으로 나가던 날부터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일로 18의 생존자들은 천천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러웠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협력해야 했습니다. 농장을 다시 가동해야 했고 물을 정화해야 했고 전력을 유지해야 했어요. 100명으로 1만 명이 살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미션은 그 과정에서 리더가 됐습니다. 그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IT 기술자로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테스를 기억하는 사람으로서요. 남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갔던 그날
그녀가 진실을 찾으려 했던 그 용기가 생존자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린 살아남을 거야. 미션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린스가 그랬듯이 우린 진실을 찾을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이걸 했는지 알아낼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션은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찾는다는 건 또 다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거든요. 사일로 18이 거의 전멸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으니까요. 사일로 1에서 도널드는 사일로 18의 생존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사일로 18 개입 완료, 인구 98% 감소, 시스템 안정화 예상.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가 방금 목격한 건 안정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웜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잘했어요, 도니. 다른 사일로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도널드가 물었습니다. 네,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찻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도널드는 화면을 봤습니다. 사일로 18의 생존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신을 치우고 시스템을 수리하고 삶을 재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1만 명의 죽음 위에서요. 그리고 도널드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사일로 18은 첫 번째가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는 걸요. 이 시스템은 계속될 거예요. 사일로가 실패할 때마다 개입이 일어날 거고 사람들이 죽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자신이 설계했다는 사실이요. 챕터 11. 도널드의 깨달음, 시스템의 진실. 도널드는 다시 얼음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냉동 수면은 도피가 아니라 연기일 뿐이었죠. 그가 눈을 감을 때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일로들은 작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깨어날 때마다 더 많은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세 번째 각성이었습니다. 아니, 네 번째였을 수도 있어요. 도널드는 자신이 몇 번이나 깨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의미를 잃었거든요. 몇 년이 흘렀는지 몇십 년이 흘렀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가 깨어날 때마다 똑같은 현실과 마주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엔 사일로 10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진압되었어요. 2,000명이 죽었습니다. 도널드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는 상상하려 했죠. 2000명의 얼굴, 2000명의 이름, 2000개의 인생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로 남았어요. 우리가 개입해야 했습니다. 센터의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사일로 12는 너무 빨리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른 사일로의 존재를 알아낼 뻔했습니다. 도널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적으로요. 그는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사일로들은 서로 고립되어 있어야 했어요. 각 사일로는 자신들이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희망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청소는 완료되었나요? 도널드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네, 정화 프로토콜이 실행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재교육 중입니다. 재교육. 도널드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죠.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일로는 계속될 수 있었어요. 도널드는 센터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일로를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50개의 사일로가 모니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50개의 작은 세계들이요. 각각 1만 명씩 총 50만 명의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아직 독성으로 가득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젠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널드는 알았습니다. 밖은 이미 깨끗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노무기가 방출되었지만 그건 계획의 일부였거든요. 사람들을 사일로로 몰아넣기 위한 수단이었죠. 세상을 리셋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도널드는 자신의 기억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서스턴 의원이, 아니, 그의 아내 헬렌이 이 모든 걸 설계했죠.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자원, 고갈, 기후변화, 끝없는 전쟁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어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요. 사일로는 그 해답이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통제된 인구로 통제된 역사를 가지고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은 새로운 인류가 될 거였습니다. 더 나은 인류가요. 하지만 어디선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일로들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질문을 했고, 의심했고,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프로토콜이 만들어졌죠. 반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도널드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각 사일로의 역사를 담은 기록들이었죠. 사일로 1은 초기에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봉쇄되었어요. 사일로 3은 질병으로 인구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사일로 5는 내전으로 붕괴했죠. 사일로 8은 아직 안정적이었어요. 사일로 17은 소통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일로 18이 있었습니다. 도널드는 그 파일을 오래 바라봤어요. 줄스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보안관이었고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었죠. 도널드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같은 걸 원했으니까요. 진실을요, 자유를요, 선택을요. 하지만 시스템은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복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도널드는 그 시스템의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었죠. 법적 틀을 만들고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윤리적 반대를 침묵시켰던 사람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도널드. 헬렌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렸습니다. 당신은 인류를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널드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50만 명을 감옥에 가둔 공범이요. 그들에게서 진실을 빼앗고 기억을 지우고 미래를 통제한 공범이었죠. 도널드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센터에는 진짜 창문이 없었지만 거짓 창문이 있었어요. 화면에 비추어진 외부 풍경이요. 녹색 언덕과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텅 비어 있었죠. 세상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나노 입자들은 분해되었고 생태계는 재생되고 있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간만 없었죠. 인간들은 모두 땅 밑에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더 오래 이럴 겁니까? 도널드가 물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술자에게요. 계획은 500년입니다.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그때쯤이면 충분히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사일로들을 열 거예요. 500년. 도널드는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500년 동안 사람들은 땅 속에서 살게 될 거였어요. 500년 동안 그들은 거짓 속에서 살게 될 거였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밖으로 나올 때 그들은 더 이상 지금의 인류가 아닐 거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종이 될 거예요. 기억도, 역사도, 정체성도 없는 종이요. 도널드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멸종이었습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멸종이요. 옛 인류는 사라지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화, 예술, 철학, 사랑, 꿈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그날 밤 도널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 다녔어요. 센터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냉동 수면 중이었거든요. 각성 로테이션에 따라 일부만 깨어 있었죠. 도널드는 냉동실로 갔습니다. 수백 개의 캡슐이 줄지어 있었어요. 각 캡슐 안에는 한 사람씩 들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사람들이요. 도널드는 한 캡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름표를 읽었어요. 헬렌 코플랜드. 그의 아내였던 여자요. 아니, 서스턴 의원의 아내였던 여자였죠.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도널드는 헬렌을 사랑했고 헬렌도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헬렌은 서스턴과 결혼했고 이 모든 계획을 세웠죠. 캡슐 안에 헬렌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널드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꿈꾸지 않는다는 걸요. 냉동 수면 중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시간도, 생각도, 감정도요. 존재가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옳았나요? 도널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헬렌은 얼어붙어 있었고 도널드는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캡슐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잠들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널드는 결심했어요. 다음에 깨어날 때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요.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요. 50개의 사일로를, 50만 명의 사람들을, 500년의 계획을 멈출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한 가지 진실이라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요. 도널드는 캡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냉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줄스였어요. 사일로 18의 보안관이요.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그녀는 진실을 찾았을까요? 그녀는 자유를 얻었을까요? 도널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요. 어딘가에 틈새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틈새를 통해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요. 챕터 12. 희망이라는 이름의 유산, 저항의 마지막 형태. 그의 동면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도널드는 잠들면서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해진 시간에 깨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서머니 그를 깨울 이유도 없고 달링 의원이 그를 필요로 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는 스스로를 시스템의 바깥으로 밀어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선택이었죠. 도널드는 깨달았거든요. 이 시스템은 순종하는 사람들로만 작동한다는 걸요.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로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로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를 쓸 수 없다면 그는 최소한 시스템의 공범이 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캡슐 안의 냉기가 그의 세포 하나하나를 얼려갈 때 도널드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줄리엣 니콜스예요. 사일로 18의 기계공이었던 그녀는 보안관이 되었죠. 그리고 청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덕을 넘었어요. 돌아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과 달리요. 도널드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요. 줄스가 방호복을 입고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요. 사일로의 모든 사람들이 카페테리아 스크린 앞에 모여 그녀를 지켜봤죠. 그들은 그녀가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10걸음쯤 걷다가 무릎을 꿇고 센서를 닫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렇게 모든 청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줄스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걷고 또 걸었죠. 언덕을 향해서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울었어요. 그녀가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까지요. 그 순간 도널드는 알았습니다.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요. 그녀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기계과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특별한 방호복을 만들어줬거든요. 테이프로 이음새를 막고 좋은 부품만을 골라서요. 그들은 시스템을 속였습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도널드 역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서먼에게 거짓을 말하고 사일로 40을 구하려 했고 샬롯에게 진실을 전하려 했죠. 그는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일로 40은 결국 무너졌고 샬롯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했어요.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 선택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널드가 남긴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변경한 코드들이요, 숨겨둔 파일들이요, 누군가에게 전한 단어들이요. 그것들은 시스템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그걸 발견할 때까지요. 줄스가 언덕을 넘었듯이 도널드도 자신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수능의 경계를요. 침묵의 경계를요. 그리고 그 넘어섬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요. 시스템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요. 사일로 일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50개의 사일로를 관리하면서요. 사람들을 동면시키고 깨우고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하고 500년의 계획을 집행하면서요. 하지만 그 시스템에는 이제 금이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균열이요. 도널드라는 사람이 만든요.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하지 못했어요. 사일로들을 열지 못했고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공범이 되는 걸요. 그리고 그 거부는 의미가 있었어요. 줄스가 언덕 너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도널드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일로를 찾았는지, 진실을 깨달았는지, 혹은 그저 죽음을 맞았는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걸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요. 시스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일로 18에는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방호복을 만들어준 사람들이요. 그녀가 언덕을 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었을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도널드가 캡슐 속에서 동면에 들어갈 때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기를요. 어딘가에서 언젠가 누군가가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기를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까지 가기를요. 시스템은 강력했습니다. 500년을 계획했고 모든 변수를 통제했으며 인간의 본성까지 계산해 넣었죠. 하지만 시스템은 한 가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었어요. 개인의 선택을요. 순응하지 않기로 결심한 한 사람의 의지를요. 도널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줄스도요. 그리고 샬롯도요. 그리고 기계과에서 방호복을 만들어준 이름 모를 사람들도요. 그들은 시스템의 틈새였어요. 균열이었죠. 그리고 균열은 퍼져나가는 법이거든요. 동면의 어둠 속에서 도널드는 잠들었습니다. 깨어날 날을 알 수 없이요.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했으니까요. 시스템에 저항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요. 거부함으로써요. 질문함으로써요. 진실을 지키려 함으로써요. 그리고 그 선택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일로 1의 서버 어딘가에 변경된 코드 속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씨앗처럼요. 언젠가 싹을 틀 씨앗이요. 줄스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사일로 18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찾아갔을까요? 도널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어요.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먼 미래에 누군가가 진실을 발견할 거예요. 사일로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요. 밖의 세상이 정말로 죽었는지를요. 그리고 500년의 계획이 끝났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그때 도널드가 남긴 것들이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가 변경한 코드가, 숨긴 파일들이 전하려 했던 진실이요. 그것들은 증거가 될 거예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요. 저항이 가능했다는 걸요.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사일로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고 일하고 죽었어요. 규칙을 따르고 질문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살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달랐습니다.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요.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한 변화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도널드는 그걸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유산을 남기고요.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한 사람이 선택했다는 기록이었죠. 순응하지 않기로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그 선택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일로 18의 깊은 곳에서 기계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줄스가 일했던 그곳에서요.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혹은 그녀를 이을 누군가가 그 기계들 너머의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도널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것이 도널드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이요. 해결책이 아니라 가능성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택이요. 시스템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진실이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한 사람의 선택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